지난해 임용 10년차 미만 젊은 교사들의 퇴직 사례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실이 오늘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예정된 교사 신규 채용 규모 7,000명의 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숙명여대 성악과 강사 선발 과정에서 기존 강사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대 현직 교수 2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 진행됐던 2023학년도 1학기 숙명여대 음대 성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 실기시험에 참석하지 않은 기존 강사 14명에게 합격 점수를 부여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의 유족이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해병대원의 유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주는 오늘 새벽 영국 스코틀랜드 커누스틱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더 시니어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우승했습니다. 더 시니어 오픈은 미국과 유럽의 시니어 투어인 미국 프로골프 투어 챔피언슨과 레전드 투어의 메이저 대회입니다. 최경주는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 양쪽 시니어 투어 메이저 대회를 제패하는 위협을 이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 중북부 지역에 5에서 3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충북 북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남 해안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6도 로 수도권과 강원도는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에서 활동하던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었죠.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라서 로비 활동을 신고하면 활동에 제약이 없는데 수미 테리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한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 정치 외교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인도네시아의 특별한 도시 족 자카르타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는데요. 족 자카르타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슬람 지도자 술탄이 행정수반으로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 고원의 축구장이 로켓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골란 고원 미잘 샴스에 있는 축구 경기장이 로켓 공격을 받아 12명이 숨지고 수명 넘게 부상을 입었는데요. 사상자 대부분이 공로를 하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골란 고원은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지목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만 헤즈볼라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 이후 줄곧 불안정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에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임기 6년의 차기 대통령 선출한 투표가 현지 시각으로 28일 종료됐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3선에 도전하는 집권당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중도 우파 민주야권연합의 에드문드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를 비롯해서 10명이 출마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좌파 민족주의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정책 기조를 이어간 한편 미국 제재 극복을 통한 경제난 타개, 경유시설 현대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는 변화와 통합, 화해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기반시설 확충, 민간 기업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투표는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후 6시에 종료됐는데요. 당선인은 이르면 오후 11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정오 전후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번 달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에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및 노동시장 개선을 반영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금리를 너무 빨리 낮췄을 때 그리고 늦게 낮췄을 때 초래될 위험을 비교해서 따져왔는데요. 이제 고민을 끝내고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 같다고 신문에 전했습니다. 최신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인됐고 임금 상승을 촉발했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어 연준이 금리를 내려댈 여건이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고 신문이 진단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과 협력지획의 3개년 계획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과 협력 재개를 위한 3개년 계획에 서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멜로니 총리는 중국과 무역, 산업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중이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져서 방중 결과에 따라 중국을 둘러싼 유럽연합 회원국 간 내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29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태풍 개미로 대만과 중국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태풍 개미로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89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날 대만 동부 화롄 인근을 강타한 개미는 대만 북부 타회를 통과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갔는데요. 태풍 영향으로 중국 중부, 남부, 동부, 북동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후난성에서는 산사태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대만 당국은 1,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등 주로 중부, 남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며 개미가 최근 수년 동안 대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태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누가 뇌관에 불을 붙였나. 네. 앞에 헤드라인 뉴스에서 골란고원에 있는 축구장이 로켓 공격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측에서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27일 날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마잘 샴스에 있는 축구 경기장이 로켓 공격을 받아서 12명 사망하고 수명 넘게 부상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사상자 대부분이 공놀이하던 아동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작년 10월 달 가자 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합병한 이 영토에서 발생한 사상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어떤 걸까요? 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골란고원을 직접 방문해서 축구장 벽에 로켓 잔해를 조사해 봤더니 53kg급 탄두를 장착한 헤즈볼라의 팔라크 로켓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해서 헤즈볼라 포함한 무장단체 전투원 4명을 살해한 이후에 이번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반격에 나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미 중이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급거 귀국해서 안보 내각회의를 소집했고요.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교장관도 헤즈볼라와 레바논 상대로 전면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시 무력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스라엘군이 28일 날 성명을 내고 밤새 레바논 동부
베카벨리에 있는 무기고, 인프라, 그리고 남부 국경지대 마을 등 헤즈볼라 거점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헤즈볼라는 골란곤 공격 자신들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헤즈볼라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이스라엘 측에서 방공망에서 발사된 로켓 요격 미사일이 축구장에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AP통신에서는 헤즈볼라가 공격을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골란고원은 어떤 곳입니까? 네, 위치는 가자지구 북쪽 끝에 있는데요. 네. 동쪽으로 시리아, 서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으로 요단, 그리고 북쪽으로 레바논과 맞닿아 있는 1,800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고원 지역입니다. 네. 1967년 3차 중동 정전 당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뺏은 곳이고요. 네. 1981년 자국 영토로 병합하면서 지금까지도 두 나라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시리아 이슬람교 시아파 분파인 드루즈파를 믿는 시리아계 주민들과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1981년 골란고원법을 만들어서 자국 영토로 병합했습니다만 네.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골란고원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레바논, 시리아 간의 무력 공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뇌관인데요. 이스라엘 지난 10월 달에 가자지구 전쟁을 시작하면서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헤즈볼라가 그래서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란은 헤즈볼라의 군사행동이 자체 결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의 반미, 반이스라엘의 무장 조직의 종교적 사상적 연대를 가지고 있는 저항의 중추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분쟁에는 그러니까 이란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일촉즉발의 위기인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사실상 이란과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 또 한 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 지금은 수직 상승 중. 예. 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등장한 지 지금 일주일 좀 넘었나요? 예. 그런데 호감도가 확 올라간 건데요. 미국의 ABC 방송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2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8일 날 공개를 했는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43%.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는 3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씩 쩍쩍쩍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예. 특히 무당층의 44%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호감을 표시했고요. 네. 전체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호감도는 36%로 공화당 전당대 직후 실시됐었던 40%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주일 전 21일이죠. 그때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사퇴 압력이 있으면서 대선 후보자를 내놓고 자신을 대찰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 선언하고 나서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 날에 8,100만 달러를 모았고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지났더니 2억 달러 돈으로 2,770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후원에 동참한 사람이 무려 17만 명을 달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캠프 측은 66%가 새로운 후원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지지자도 챙기고 새로운 지지자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군요. 예, 첫날에 8,100만 달러, 36시간 동안에 1억 달러를 해리스 부통령이 모금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수직 상승 중 인기가 돈도 들어오고 인기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혜성처럼 정말 등장했던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일주일 사이에 바뀔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7월 매주 다른 이야기 전해드렸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지지도가 바뀌고 있다. 누가 올라간다. 누가 내려간다 그러다 갑자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알을 비켜맞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벤스 공화당 부통령이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후보가 후보가 됐군요. 아직 후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 지명 2주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벤스 후보가 과거에
강경한 발언했던 것이 다시 문제가 되면서 역풍을 맞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과연 벤스 의원으로 될까? 불안감,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벤스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캠프에서 들어졌던 불사신 굉장히 무너지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정말 끝까지 잘 갈 거야. 그렇죠. 튼튼해. 공격에 당하지 않아. 이런 이미지에 흠집이 났고 이 공화당 측에서도 여성, 유색인종 그리고 이제 블루칼라라고 하죠. 육체 노동하시는 그런 근로자들 분들 네. 이런 유권자층을 공화당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짚었습니다. 게다가 피격 사건 당시만 해도 건잠을 과시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인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고 있고 그래서 네.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 우리 좀 최악의 선택한 것 아니냐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특히 벤스 후보가 건드리지 말아야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 뭐 아기가 없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친자녀가 없는 네. 가정에 대해서 뭐 고양이 키우는 아줌마 물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요. 2021년 폭스뉴스 출연했을 때 그때도 자녀가 없는 여성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자기 삶에서 비참한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들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없이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들 이런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단어 뜻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비하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은 발언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가장 강력히 고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 네. 그 낙태권을 말하는 건데요. 네, 네. 연방대법원에서 로데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 이전입니다. 2020년 2월 1월 달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네. 나는 전국적으로 낙태가 불법화되기를 바란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발언을 끄집어내서 문제가 있는 인사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게 인종적인 편견 거기에다가 반유대주의 음모론까지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불씨가 점점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자녀가 없는 미국인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되고 자녀를 둔 유권자는 아이들의 몫까지 부모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발언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벤스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집권 시기 때는요. 네. 공화당 주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기용해서 자신의 좀 거칠고 돌발적인 이미지를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좀 어떤 그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뽑았는데 그렇죠. 이게 좀 발언이 너무 세게 나가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너무 많이 나가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맞아요. 단어 선택을 네.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특히 그렇죠. 정치인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 이렇게 듭니다.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또 바뀔지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될지 네.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강제가 사라진 역사. 네, 일본의 사도강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도강산의 조선인 노동자 기록을 담은 전시관이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노동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곳에서 일했던 기록이 담겨 있긴 했습니다만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니가테현 사도시 사도강산에서 2km 떨어져 있는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일제강점기 사도강산에 일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기록을 담은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공개된 그 사진 봤더니 좀 열악하긴 합니다. 급조한 느낌이 좀 남아있는데요. 네. 한반도 출신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당시 광산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일했고 생활했는지를 전시 자료로 남겨두었고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많았다는 기록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사실, 강제노동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만 네. 강제 연행, 강제 노동 등 강제가 포함된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강제가 사라진 네, 역사네요. 키워드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수의 조선인이 의사에 반해서 사도광산에 왔고 조선인 노동 조건이 가혹했다는 사실은 또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왕 약속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네. 꼼수처럼 강제를 딱 빼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쓴 건데요. 그리고 사도섬 기타자와 지구에 있는
부유선 광장은 세계문화유산에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과거 채굴 단계에서 나오는 금속과 폐기물을 분리하는 그런 작업장인데 설명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게 광산과 관련된 산업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그 보험 가입할 때 진짜 깨알 같은 글씨로 뭔가 있잖아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사실. 그것처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 시기를 에도 시대 중심, 그러니까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하지만 사실은 사도광산이 근현대까지 채굴 작업을 계속해왔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부유선 광장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네. 조선인들이 가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었고 우리나라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고 그렇죠. 이걸 받아들여서 반영하긴 했는데 거의 반쪽 반영이라고 해도 무관한 그런 식의 좀 아쉬운 그런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있는 맞습니다. 그대로. 네, 맞아요.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다음 키워드 금반지 줄까 금메달 줄까. 뭐 하실래요? 둘 다 주세요. 욕심이 많은가요? 왜 그 연못에 도끼 빠뜨린 나무꾼이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금도끼 은도끼 다 받았다는 이소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래동화. 네.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이탈리아 높이뛰기 선수인 장 마르코 템베리 선수가 그 선수단 위에서 이제 그 보트를 타고 등장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차게 국기를 막 흔들었군요. 그러다가 반지가 뽕 손가락에서 빠져가지고 결혼 반지가요? 네. 생강이 퐁당 빠져버린 겁니다. 그거 찾을 수 없을 텐데. 네. 그래서 동료들이 템버를 놀렸죠. 너 와이프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이제? 큰일 났다 너. 이렇게 말했더니 개회식 하고 그 다음 날 와이프에게 이제 SNS로 고백을 한 겁니다. 미안하다 내 사랑.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사과는 일단 하고. 개회식 보셨죠?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는 데다가 내가 최근 몇 달 동안 너무 열심히 훈련해서 살이 빠졌더니 손가락도 살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반지가 안 그래도 할랑할랑 이렇게 가늘어져가 있었는데 내가 또 기수니까 열정적으로 기대를 한 거죠. 국기를 막 흔들다가 의도치 않게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 괜찮겠어? 정말 미안해. 근데 말을 정말 예쁘게 했습니다. 사랑의 도시인 파리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이렇게 반지를 잃어버리게. 낭만적입니다. 예.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 것도 우리 저강에 같이 던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결혼하는 좋은 핑계가 생기지 않겠어? 그럼 반지를 다시 맞추는 건가요?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 잃어버린 거 좋은 징조일 수 있다. 내가 더 큰 그러니까 금메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죠. 그 아내분이 좀 마음이 조금 정말 그래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했을까. 사랑꾼. 금메달 어려우실 때 우리 우상혁 선수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우상혁 선수의 라이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출전하는데 어쨌든 도쿄올림픽에서는 공동 1위 차지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2연패 도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선의 경쟁을 펼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공주. 영적 지도자와 공주? 이 조합은 뭔가요? 굉장히 좀 특이한 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약간 결혼 얘기가 포함이 된 건데요. 노르웨이 공주인 마르타 루이세가 미국의 유명 무속인 듀렉 베렛과 수년간 열애 끝에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3살 연하고요. 남편 될 사람이 49살, 공주는 52살인데요. 노르웨이 마을 게이랑에리에서 결혼식 올린다고 하는데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고요. 장대한 피오르드 경관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할리우드의 영적 지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무속인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출신이고요. 헐리우드에서 유명 배우들을 상담해 주는 것으로 유명세를 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주장입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했고 2001년 9.11 테러를 2년 전에 예측했다. 굉장히 난 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루이스의 공주도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대체의학의
경도돼 있어서 노르웨이에서도 약간 문제가 돼 있었는데 어쨌든 천생연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결혼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공주로서 직책은 유지할 수 있지만 공주로서 직함은 상업적으로 이용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공주 직함 가지고 이렇게 뭐 사업하는 거는 왕실에서 금지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사랑을 얻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함께 듣겠습니다. An empty street, an empty house, a hole inside my heart. I'm all alone, the rooms are getting smaller.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 And oh my love, I'm holding on forever,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So I say a little prayer and hope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from coast to coast, to find the place I love the most, where the fields are green,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I try to read, I go to work, I'm laughing with my friends, but I can't stop to keep myself from thinking, oh no.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 And oh my love, I'm holding on forever, reaching for a love that seems so far. So I say a little prayer and hope my dreams will take me there, where the skies are blue, to see you once again, my love. Overseas from coast to coas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사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예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사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갑질, 인신공격, 가짜뉴스 공작까지 민주당의 정치폭력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에 부산 경남 지역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서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일본의 사도광산이 우리 정부의 찬성 속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외교 무능과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선인 등의 강제 노역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강제성 문구를 빼는 데 동의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대해 자신의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대출과 세정 지원 등 5,6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지난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가봅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공화국이지만 술탄이 다스리는 특별한 역사 도시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 족자카르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카르타의 한상재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카르타 통신 한상재입니다. 네, 저는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이 족자카르타도 인기가 아주 많은 관광 도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곳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발리 다음이죠. 네. 이곳이 세계적 발리가 휴양지라고 한다면은 족자는 역사 도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의 전래 역사를 간직하고 끝까지 네덜란드 식민 정부와 싸운 역사적인 고도인데요. 네. 인도네시아를 찾는 유럽 관광객들은 발리로 직접 가기보다는 족자카르타를 거쳐서 발리 섬으로 가는 그런 관광 코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족자카르타 이외에도 제2의 도시 수라바야 인근에 브로모 활화산이 있고요. 수마트라 북부 고원지대에는 마치 바다 같은 도바 호수가 있습니다만 거긴 교통편이 나빠서 발리와 족자카르타에 밀리고 있습니다. 네. 역사 도시 족자카르타 어떤 도시인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특별 자치주입니다. 네. 자바섬 중남부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작은 역사 도시입니다. 족자카르타는 보통 우리가 족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정부와 구별되는 행정 체계를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슬람 군주인 술탄 하멘쿠부오노 10세가 통치를 하면서 네. 인도네시아 내에 또 다른 왕국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대부분 족자카르타가 있는 자바 섬에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네. 족자카르타의 술탄은 이곳 자치구에만 인정받는 특별 행정 수반으로 상징적인 지위만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민들은 종교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족자카르타의 술탄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슬람 정신이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아직도 술탄 앞에서는 국민들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만큼 술탄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사실 대통령이 있지만 족자카르타에서는 술탄이 여전히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이 독립적인 이슬람 왕국을 유지하게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족자카르타 주지사는 선거를 통해서 뽑지를 않고요. 네. 술탄 하멘쿠부오노 가문의 관습에 따라서 술탄의 왕위를 계승하는 당연직입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낮았기 때문에 이것을 술탄과 맞교환, 즉
바터를 한 산물이 되겠습니다. 네. 당시 수카르노는 정치적 입지가 그리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공화정으로 인정해달라고 술탄에게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멘코보노 9세, 그러니까 지금 술탄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분이 그렇다면은 공화정을 인정해 줄 테니까 족자를 지금처럼 별도의 이슬람 왕국으로 인정한다는 근데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스카르노는 족자카르타를 독립적인 특별 자축으로 인정하고 인도네시아를 공화정 형태의 국가로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나 재정적 지원과 각종 행정이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겹치는 문제가 그렇죠. 발생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과 법률도 지켜야 하고 네. 술탄법도 지켜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반방 유드너 전 대통령 당시에는 족자의 주지사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해 보려는 노력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술탄의 완강한 저항에 봉착해서 무산되고 말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술탄 하멘코보노 10세는요. 네.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는 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술탄은 딸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슬람법으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에 사촌들의 아들들이 나서고는 있는데 네. 하멘코보노 10세의 권위가 아직은 견고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술탄 계승 문제가 지금 좀 있는 상황인 건데 족자카르타 역사적인 도시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관광 자원이 아주 풍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족자카르타는 도시 그 자체가 모두 관광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왕궁을 중심으로 펼쳐진 말리오보로라는 거리는 아주 유명한 거리입니다. 말리오보로 거리는 이미 옛날부터 백성들이 왕궁을 방문하거나 왕궁을 방문할 때에 네. 거기를 들려서 먹고 물건을 사고 하는 저작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값싸게 먹을 수가 있고요. 네. 저렴한 옷가지를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족자 주변에는 9세기경에 지은 것으로 알려진 보로보드루 불교 대사원이 있고요. 그 옆에는 불교와 힌두가 공존하는 형태의 뿌람바완이라는 대사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두 사원의 규모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보다 크고요. 아주 특이하게 건축된 것입니다. 네. 돌판을 깎아 만든 부조 기록물은 우리나라 대장경 판본처럼 불교 경전을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했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원을 모두 갖고 있는 족자카르타는 동쪽으로는 솔로라는 하멘코부오노 가문의 형제인 빠꾸부오노라는 그쪽 계통을 다스리는 그런 솔로라는 왕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 출신인 조코위 대통령이 족자보다는 솔로를 더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최근엔 족자가 아주 싫어하고요. 솔로에 크게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네, 아무튼 인도네시아 발리 많이들 가시던데 족자카르타도 한번 둘러보시는 거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상재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수미 테리 기소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미 테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데요. 최근에 한국 정부를 위한 불법 로비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이 사건의 정황, 전개 과정, 그리고 미국의 독특한 로비 문화, 또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예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기소된 지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전체적인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먼저. 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과 연방수사국 FBI 뉴욕 사무국 부국장이
공소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스미테리를 체포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은 이 스미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비공개 대화 내용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국정원 요인에게 넘긴 그런 혐의가 있고 네. 또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 당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주선하는 활동도 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에 관한 대가로 테리가 또 한국 국정원으로부터 37,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돈도 받고 연구자금도 따로 받고 네. 또 뭐 럭셔리 의류 뭐 가방 또 고급 식자 이런 것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외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을 하려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법에 따라서 법무부에 신고를 하고 또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걸 매번 이제 활동 사항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테리는 신고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혐의가 입증이 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스미 피고 스미 테리는 모든 혐의를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보석금 내고 풀려난 상태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석금 50만 달러 약 7천만 원 정도 내고 체포 당일에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소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 피고인 스미테리가 이 법무부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활동한 기간이 2013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0년이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연방수사국 FBI가 이 스미테리를 꾸준히 추적하고 지켜봤다는 감시하고 거잖아요. 네. 지켜보고 네. 또 비밀리에 그 사진으로 증거 사진도 남긴 거가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특히 이 과정에서 그냥 비밀리에 조사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스미테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도 직접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소장이 31장으로 꽤 긴데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피고가 이 한국 정부 관계자가 문자 나눈 거, 그다음에 뭐 금품 내역, 또 어떤 장소에서 맨날 몇 시에 식사를 얼마짜리 식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붙어 있습니다. 사진 보면은 뭐 식사하는 장면, 네. 이 스미테리가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관계자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또 뭐 명품 매장에 가서 뭐 구매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공소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이 외무장관이 참여한 회의에 참석한 게 네. 2022년 6월입니다. 이때 나눈 회의장에서 나눈 것들을 메모했다가 이 메모를 이제 바로 국정원 간부를 만나서 넘겼다 이런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소장에는 특히 이제 2016년, 2017년, 2022년에 스미테리가 미 의회에서 한국 문제 관련 청문회 이제 이 발언자로 나와서 네. 증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당신이 외국 정부, 그러니까 즉 한국 정부를 말하는 거겠죠.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뭐 증거가 있었다. 네, 부당하게 네, 이 미국의 대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부당한 활동을 한 거고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스미테리 미국의 대북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떤 네. 사람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한국계 대북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일반 청취자들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기도 네. 하지만 뭐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권 안팎 또 학계, 언론계에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72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고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네. 박사학위 받은 후에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일본 담당 국장, 또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 정말 요직을 두루 그런데요? 거쳤습니다. 네. 그리고 공직을 떠난 후에는 주로 띵크탱크에서 일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잘 알려져 있는 싱크탱크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네. CSIS라고 불리는데 여기 선임 연구원을 거쳐서 올해 3월에 또 저명한 싱크탱크로 꼽히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으로 임명돼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초에 개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탈북자들이 이제 탈북해서 우리나라 들어오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가거나 이런 과정과 북한이 인권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한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 작품의 공동 프로듀서로 역시 이제 한국
한국계 이 대북 문제 전문가다 보니까 직접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에미상 다큐멘터리 부분 후보작으로 올라 있어서 공동 프로듀서로 또 그 후보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한국의 대북 전문가가 이번처럼 이렇게 기소가 된 적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두어 번 있습니다. 네. 1996년에 체포가 됐던 미국 해군 정보국의 컴퓨터 분석관 네. 로버트 김이라는 분이 있는데 간첩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6년형과 보호감찰 3년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주미 한국 대사관의 국방부관에게 미국 군사 관련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도 있었는데요. 네. 미국 국립핵연구소 로렌스 리버머 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선임보호장관으로 일하던 또 한국계 스티븐 김이 또 한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폭스뉴스 기사가 문제가 됐는데 네. 당시 폭스뉴스의 기사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관련된 기사였는데 네. 이게 바로 이 스티븐 김이 넘긴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네. 스티븐 김은 뭐 혐의를 부인했고 이거 다들 아는 정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결국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케이스는 당시 이제 공직자였잖아요. 그리고 수미 테리 경우에는 여러 두루 중요한 공직을 거쳤지만 어쨌든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뭐 동일선상에서 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뭐 로비 문제다 이렇게 하면은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1976년에 그 코리아 게이트 단박에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 네. 코리아 게이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 기업인 박동성 씨를 통해서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정치인들, 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펼쳤고 뇌물도 줬다 이런 네.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미테리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약간 경중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간첩 혐의, 뭐 스파이와 로비 혐의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가능한 거죠, 합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지만 네네. 미국은 이제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죠. 현재 활동하는 로비스트가 한 1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로비 그러면은 왠지 어감이 좀 그렇죠. 부정적이지만 미국에서는 어쨌든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메시지 뜻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당연히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서 이제 신고를 하고 본인의 활동을 이제 알려야 되는데 이 스미테리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관련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스미테리 경우처럼 이렇게 좀 신고하지 않고 네. 저기 약간 뭐 그 마쿠에서 실질적으로는 외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하면서 신고는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꽤 많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13,000명 아까 로비스트가 이렇게 된다면 더 많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로비스트 같은 경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네. 신고하지 않고 뭐 본인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외국 정부에 사실상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것 스미테리 경우에도 그중에 하나다라고 이 미국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3년부터 수미테리의 경우 2023년까지의 그 활동들이 다 사진으로 막 남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보니까 적나라 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네. 왜 지금 이 시점에 기소를 했을까? 예,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존에 이제 로비 관련된 외국인 대리 등록법을 위반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단속이 좀 꾸준히 강화됐던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유명 전문가들도 기소가 되거나 또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2022년 6월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당시 소장이 네. 이 카타르 정부를 위해서 사실상 이 로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FBI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역시 등록을 하지 않고. 네, 등록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불거진 사안 중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아주 저명한 네. 그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상원의 외교위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인데 또 이분도 등록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이집트 정부를 위해서 돈도 받고 또 그 정부를
국내를 위해서 정보도 넘기고 이랬던 게 드러나서 실질적으로 지난 16일에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유명인들도 많이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이번에 뭐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미 테리에 대해서도 쭉 조사해 왔던 것들을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기소까지 하고 체포까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네.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네. 사실 뭐 최근 들어서 한미 관계가 더없이 좋다 이런 평가도 많았고 또 지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이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정보 또 외교 노력 이런 것들 더없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는 점 때문에 좀 더 위중하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좀 충격적이다 또 이런 뭐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네. 또 이 국정원의 이 저희가 사진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국정원이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정보 활동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국내 어떤 정치권에서는 이게 상대 정당 또는 뭐 상대 정부 책임론 이래서 공방전을 펼치고 네. 있는데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렇게 남에게 떠넘기는 이런 행태는 좀 부끄럽고 좀 황망하다라고 또 우려스럽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네. 근데 스미테리 사건이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직의 공직자들이 정보를 넘겼다거나 또는 뭐 그 이전에 코리아 게이트 사안보다는 좀 경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민감한 시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뭐 분명히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지금 더더욱이나 정보의 어떤 이 취합 또 이걸 활용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또 의회의 입법 활동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주시가 되는 상황인데 네. 기존의 이제 싱크탱크 관계자들, 전문가들, 미국 또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상당한 노력과 또 양국 간 사이에서 또 이렇게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스미테리 사건을 계기로 이런 것들이 조금 위축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특히 우리 정부 뭐 또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국정원 이런 것에서 정보 활동, 해외에서 펼치는 정보 활동 또 외교의 업그레이드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 사안을 통해서 드러났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좀 앞으로 좀 지혜로운 방향으로 잘 헤쳐 나가야 될 것 이번 같습니다. 사안이 또 네.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네네네.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수미테리 기소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튼 하켓의 노래 Can't Take My Eyes Off You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